지금 구속수감돼 있는 장시호 씨가 옥중 인터뷰를 서면으로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모를 저격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과 엄마를 생각하라는 검사님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엄마가 현재 암 말기인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가시면 너무 슬플 것 같았고 하나뿐인 아들을 맡아 키워줄 사람도 없거든요. 네, 저기에서 엄마가 이제 최순득 씨 암 말기로 알려졌는데 뭐 이제 이모 그러니까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도 했다. 그때는 봐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입장을 바꿨더라. 그래서 엄마의 충고 그리고 아들 키워줄 사람 없다. 이게 내 마음을 좀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그 언니인 최순득 씨가 동생인 최순실 처음에 검찰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네. 내 딸만은 좀 살려달라.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장시호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제가 다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렇게만 말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건 장시호한테 떠넘겼어요. 동재 스포츠센터는 장시호 거다. 네, 장시호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이제 거기에 장시호가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왜냐면 검찰에서 조사할 때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애도 있고 어머니도 암에 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 있어야 되겠냐. 다 자백하고 빨리 하고 너는 나가라. 아마 분명히 검사가 이렇게 말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 입장에서는 진짜 그 말이 맞거든요. 엄마 걱정, 애 걱정. 그랬을 때 지금 선처받고 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다 사실대로 자백하고 그 다음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 토해내고 그 다음에 횡령한 금액 토해내고 그러면은 이제 보석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집행유예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엄마가 이모에게 무릎까지 꿇고 애원을 했는데 그렇게 해줌하고 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 장시호 씨에게 떠넘긴 데 배신감을 느꼈다는 부분 바로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장시호 씨의 옥중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학 친구인 김동선 선수와 이모를 2015년 초에 만났는데 그때 이모가 서울대 출신 모은 영재 학원 같은 걸 계획 중인데 같이 동계 스포츠 영재를 키워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동계 스포츠 센터 관련해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최순실 씨가 한 거다, 나는 시키는 것만 한 거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왜냐하니까 보면은 장시호 씨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제주도에서 조용히 아들 하나 키우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모가 전화해서 야, 너 그 애만 키우지 말고 올라와서 나랑 일 좀 하자. 그리고 이제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도 네가 보면은 보면 이규혁 선수도 알고 김동성 선수도 알고 하니까 야, 보니까 뭐 서울대 출신들 이렇게 저렇게 뭐 한다는데 야, 그래서 저는 장시호 씨 이야기는 뭐냐니까 나는 그냥 이모가 시킨 대로 그냥 단순 심부름만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보면은 구속되어 있는 그 상황에 한 3억 정도 횡령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보면 업무상 회계 처리 잘못이고 그 부분도 내가 입증할 걸 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최순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장시호 네가 말이야 이건 자자손손 기억나시죠? 미얀마 대대손손 자자손손 먹을 것이다. 마치 보면은 그야말로 공범 관계로 몰아가는데 난 그거 아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이모한테 이따로는 무릎 꿇고 뺨도 맞았고 그리고 이모 시키는 대로 했을 것 뿐인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이모가 너무 나를 갖다 물귀신같이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닌가. 앞서 우리 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검사가 이렇게 저렇게 진실만 얘기해라. 그러면 당신이 뭐 큰 죄 있느냐. 그 대목에서 보면은 뭐랄까 제2차 태블릿 PC도 제출하고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로 와서는 이제 원수 같을 거예요. 네, 장시호 씨는 이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매우 중요한 내부 고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빨간 금고, 검은 금고 이 두 개의 행방이 묘연하고 유언장도 행방이 묘연한데 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금고는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모가 가지고 있던 금고는 3개로 기억합니다. 그중 사라진 빨간 금고 안에 차은택 광고회사 지분 서류나 인사 관련 서류, VIP 한식 순방 서류 같은 검찰이 찾고 있는 서류들도 아마 그 빨간 금고 안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네, 지금 들어보면 저희가 알고 있던 그 금고는 2개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고가 하나 더 있고 그 중에서도 빨간 금고가 가장 중요한 금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게 그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그 빨간 거구가 한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같은 모델 예, 지금 그렇죠. 보고 계십니다. 이동하는 장소마다 계속 따라다녔다고 하니까 최순실 씨가 아마 저 안에 상당히 중요한 이 기밀 서류들이나 중요한 또 재산 관련된 서류들을 넣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장시호 씨 이야기에 보면 인사 관련 서류도 있고 네. 또 포레카 지분 관련된 서류도 있고 네. 재산 서류가 있다고 하니까 문제는 지금 특검이 그 금고를 빨리 압수를 해야 되는데 네. 상당히 묘연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뭐 장시호 씨 진술에 하면 이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 겸 이 비서였던 박모 과장이 이 빌딩 관리인과 함께 저걸 갖다가 지금 이 처분을 했는데 진짜 실세라는 박모 과장 그렇죠. 강이죠. 예. 박모 과장이 아마 특검에서도 아마 진술을 한 모양입니다. 진술을 했는데 본인이 폐기 처분을 했다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아직까지 특검에서 어떻게 밝혔는지 그 부분 아직 지금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특검은 아마 박모 과장을 소환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 행방의 존재를 어느 정도 좀 파악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박모 과장 예. 이제 그랬다면은 예. 당연히 특검에서 보면 강하게 보면 압박을 했을 것이고 아까 건물 관리인도 네. 마찬가지고 다 불러서 압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박모 과장도 마찬가지고 관리인도 마찬가지고 뭐 자신들이 무슨 죄에 연루된 것도 아닌데 네. 예를 들어서 야 그거 어디다 치웠냐 그러면 최 회장님이 어떻게 치우라 치웠습니다 얘기하면 될 텐데 이제 안 나오는 거 보면 좀 퀘스천 마크예요. 자, 정 변호사님, 저 빨간 금고를 저렇게 애지중지하는 이유가 저 안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류가 만약에 특검의 손에 넘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검찰에 나가기 전에 저거는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못하고 갔으니까 운전기사하고 그다음에 빌딩 관리인한테 옮겨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겠어요? 상상을 해보면. 네네. 그러니까 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저게 이제 발각되면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여러 가지 아마 입증 자료가 저 안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인사서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무상 기밀이 지금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니까 굉장히 그 지점에서 사실 중요한 거죠. 근데 왜 그 인사 관련 서류는 계속 갖고 다녔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그냥 파기하면 되었을 텐데 네.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저게 가장 핵심적인 건 돈에 관련된 거 아닐까요? 아하. 네. 예. 포레카 지분 서류도 있다고 하고 유언장이 혹시 저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니까 네. 그거 정말 빨리 치워라 했던 그 네. 유언장이니까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할 근데 것 이제 같습니다. 참고로 포레카는 결국 인수를 실패했습니다. 이게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되었죠. 네. 네. 여기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장시호 씨의 옥중 인터뷰에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가 태블릿 PC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태블릿 PC인데 이 추가 태블릿 PC를 어디에 놔뒀었느냐, 자, 어떻게 자기가 넘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태블릿 PC가 추가로 발견된 그 태블릿 PC는 금고가 아니라 정유라 씨 명의의 아파트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요. 정유라 명의로 된 주상복합 아파트. 그 강남에 있었다는 그 호화 주상복합 아파트고 실제로 장시호 씨의 서면 인터뷰에는 그 이름도 나오긴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 명의 아파트를 간 이유가 장시호 씨에게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으면 전화를 해서 다른 그 직원들을 통해서 치우라고 했는데 네. 그것이 제대로 치워졌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래서 그걸 확인차 갔다는 거 아닙니까? 확인차 가서 보니까 태블릿 PC도 있었고 청와대 마크가 찍힌 쌀도 있었고 뭐 또 다른 뭐 특산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그때 그 들고 나온 장면을 특검이 그 아파트 입구에 있는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장시호 씨에게 도대체 그걸 뭘 들고 나왔느냐. 네. 그래서 태블릿 PC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 PC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 태블릿 PC가 일종의 스모킹건인데 네네. 앞서 그 고영태 씨가 갖고 있는 태블릿 PC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하나의 단초를 아마 결정적으로 제기한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1차 태블릿 예, PC. 1차 태블릿 PC.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그 추가 태블릿 PC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최순실 씨가 이 그 맨 처음에 지시했던 그 직원들은 저 태블릿 PC만 두고 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의문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장시호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명을 못하고 가보니까 있더라. 네. 그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최순실 씨 측 아마 이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뭔가 좀 석연치 않다. 그래서 의혹을 아마 제기하는 모양입니다. 이 태블릿 PC가 개인용 데스크탑 PC 옆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최순실 씨 태블릿 PC도 2개 최소한 썼고 데스크탑 PC도 쓰는 전문가 수준이었다. 이런 반증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반증도 되죠, 물론.
제가 볼 때는 그 최순실 씨가 이제 독일에서 들어올 때요. 네. 사실 사람들이 완벽하게 뒤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완벽한 뒤처리는 다 하지 못해요. 네. 항상 뭔가 좀 찝찝한 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걸 시켜야 되잖아요. 네, 움직이는 걸. 네. 근데 하고도 이제 장시호가 제일 믿을만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좀 뭐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그 얘기를 다 해버린 거고. 아. 그다음에 태블릿 PC는 핵심은 그게 누구 건지 아닌 건지는 저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하. 네. 그 안에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렇죠.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태블릿 PC에 이제 그 미얀마 그 부분도 나오고 맞아요. 네. 핵심적인 게 다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얀마뿐만 아니라 네. 태권도복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죠. 네, 바로 장시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권도복 디자인 교체를 위해 대략적인 새 도복 디자인 안을 만든 적이 자, 있다. 한 글자 빠졌네요. 디자인 안을 만든 적도 네, 있다. 이 부분은 새로 나온 부분 아닙니까? 이게 태권도 처음 듣는 부분은.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뭐 태권도 들으시는 분들은 예. 태권도복 디자인 같은 게 뭐 교체하는 게 뭐에 중요한 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다른 겁니다. 바꾸면 얼마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게 8조라는 얘기도 아니, 나오고. 그게 8조까지는 좀 너무 좀 예. 뭐라 할까 하여튼 과장된, 조단위가. 과장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 세계 태권도 우리 종주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기본 모델을 갖다 바꾸게 됐을 경우는 전 세계 한 100여 국이 넘는 그 태권도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나라 다 바꾸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혹시 보면 흔히 이제 보면 최순실 씨 하면 이제 오방색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오방끈. 네. 오방색, 오방끈 네. 예. 뭐 이런 것으로서 좀 바꾸려 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야말로 최순실 씨 하도 이야기가 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이 대단한 많아서 그러니까 사업 스케일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라 지금 저것만 보면 거의 대대손손 정말.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문제는 전부 나라 돈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걸 믿어야 빼먹으려고 되고 했다는. 어디까지 진짜 보면 진짜 믿지 말아야 될지 네. 진짜 사실 헷갈릴 정도입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자, 헌재 탄핵 심판 그리고 특검의 수사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막판 변수. 특히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할 막판 변수로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2,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헌재에다가 이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이거면 뒤집을 수 있다라고 내놓고 무슨 소리냐? 그 안에는 다른 내용도 있다.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VIP는 이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뭐 하나 결정도. 글씨 하나 연설문 토시 하나 여기서 수정을 보고 새벽 늦게라도 오케이 했어요. 1시간에 두세 번씩 전화 통화를 하다가 손을 놓고 싶어도 놓지 못했는데 이번에 큰 문제가 터졌잖아.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손을 놓은 것 같아요. VIP가 신임해봤자 VIP가 쳐낼 사람은 최순실 말 한마디면 따내는 거죠. VIP가 믿는 사람은 소장밖에 없고 소장이 믿는 사람은 VIP와 나밖에 없어. 뭐 다 아시겠지만 VIP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지금 내용을 보면 자, VIP는 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뭐 하나 결정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도 중요한 존재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영태도.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이 고영태 녹음 파일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틀거나 뭔가 이 내용을 좀 언급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대통령한테 더 불리한 게 많이 나오고 지금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는 이거였어요. 이 국정농단은 사실은 고영태가 핵심 인물이고 네. 고영태가 최순실 씨를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엮은 것이다. 네. 요 구조로 가려고 했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처음부터 좀 무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일단 최순실 씨가 누구한테 이용당할 사람이냐? 네. 라는 질문에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네네. 그러면 뭐냐면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는 한때는 찰떡궁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만약에 고영태 씨를 만약에 진짜 수사를 한다고 해도 공범이에요. 최순실 씨는 빼줄 수가 없다고요. 네네. 그게 핵심이었는데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녹취를 보면 예. 고영태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1시간에 두세 번씩 통화를 하다가 손을 놓고 싶어도 놓지를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피곤할 정도로 뭐 국정에 피곤하다 그런 얘기를 주장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보면은 뭐 최순실이 보면 아이고 내가 전부
짜증을 내면서 고영태 씨 이제 증언에 따르면은 짜증을 내면서 좀 밤늦게 불을 넣어서 그렇다 머리가 아프다 뭐 머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쪽 대리인단 쪽에서 보면 이번 자료송부 촉탁을 통해서 2,000개가 넘는 그 파일을 갖다 받고 29개 녹취록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니까 그 내용 중에는 어떻게 뭐 검찰이 왜 순순히 내어줬겠습니까? 그 내용이 별것이 없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리한 이야기도 적지 않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런 식으로 받아내는 것은 뭐냐니까 이것을 갖다가 검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간단합니다. 네. 3월 13일 이정미 헌재 재판관, 지금 헌재 소장 대행이죠. 네. 그 퇴임 이후에 7명 줄어들 때까지 좀 지구전이라고 그러죠. 시간을 좀 끌자.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영태 녹취 파일,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갖고 이른바 계속 트집을 잡고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 좀 문제를 삼으면서 시간을 끌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 고영태 녹취 파일은 김수현 씨라는 그 고 씨의 친구가 녹음했다고 해서 김수현 파일로도 불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는 고영태 씨와 그 친구들이 작당을 해서 뭔가 빵 터트리면 다 우리께 된다. 이런 불순한 내용이 있다라고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주장을 하면서 이걸 보면 이게 뒤집힐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고영태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이미 조사받고 문제 없다고 해서 끝낸 일입니다. K스포츠 재단 당시 사무총장의 배임 행위를 인지하고 사무총장을 잘라야 한다는 식으로 농담 겸 한 말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사석에서 흔히 하는 농담 있잖아요. 아주 이 나라가 썩었어. 싹 다 바꿔야 돼. 너는 국무총리하고 나는 문체부 장관 할게.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이렇게 해명하는 것도 구차하고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벌 받아야 한다면 받을게요. 네, 지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녹취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김수현 녹취에는 이 고영태 씨가 작정을 하고 사무총장을 내쫓고 우리가 뭐 재단을 장악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담을 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농담을 했다고 하면서 상당히 재밌는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자기들 친구들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아주 이 나라가 썩었다. 그래서 싹 바꿔야 된다. 그럼 이 다음에 너는 총리하고 나는 장관하고 이 정도의 뭐 농담을 한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고영태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이 견물생심이라고 네. 아마 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통해서 사익을 챙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신도 은근히 그런 생각이 생겼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 사실은 일종의 범위를 갖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부분은 뭐 특검이나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 고영태 씨가 실제적으로 국정을 농단하면서 개인적인 그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고영태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놓은다고 한다면 자신은 언제든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자체를 끌려는 지연작전의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가장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증거 자료로 고영태 씨를 지금 이제 걸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판도라 상자를 제일 먼저 연 고영태 씨 자체가 이렇게 인성적으로도 문제 있고 상당히 품행도 방전치 못하고 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차려다 잘 안 되니까 결국 터뜨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한 모든 것은 신뢰성이 없다. 그 부분을 주장하면서 시간을 끌려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헌재가요, 오는 목요일에 이 김수현 녹음 파일로 불리는 이 파일을 소유주, 김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2,000개가 넘는다지만 그 안에 실제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은 30건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처음에 이거를 다 분석했을 거예요. 네. 얼마나 맨 처음에 이게 중요한 자료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9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용 보고 별거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녹음 파일, 김수현 씨가 이제 와서 녹음 파일 하면 그 안에 있는 고영태의 진술이 들어있으니까 고영태가 나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고영태 씨는 지금 인터뷰만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정도 된다면 고영태 씨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수모를 당하더라도 다 와서
진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법률적. 지금 고영태 씨 같은 경우 헌재에서 지난주에 원래 출석 예정이었습니다. 끝내 거부함으로써 증인이 취소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이것이 이제 이 이른바 김수현 파일이 터졌고 조금 전에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 보면 고영태 씨는 특정 매체하고 처음에 계속 그 매체하고만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라도 법률 전문 비전문가도 봤을 때라도 당연히 저쯤 되면 고영태 씨가 헌재 법정에 나와서 헌재 재판정에 나와서 뭔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취소한 것을 다시 그걸 할 수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고영태 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입니다. 고영태 구속해야 됩니다. 김수현 녹취록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이제 이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을 했던 몸통이 과연 최서원인지 고영태 일당인지 이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고영태를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따로 만나서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주장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 구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이제 뭐 얄미우니까 미워서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최순실은 보호해주고 싶고 고영태를 좀 어떻게 혼내주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이 고영태를 수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사했을 때 과연 범죄가 뭐냐는 거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다 최순실하고 공범이잖아요. 공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김진태 의원은 정치인이니까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 저런 발언을 하는 걸로 그냥 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영태 씨는요, 중요한 얘기도 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지만 쓰레기도 아니다. 그리고 불륜설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 내연 관계였다면 증거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놓지 못하죠? 내연남이라면 차은택 씨처럼 잘 나갔어야지. 왜 한몫 제대로 못 챙겼을까? 거꾸로 내가 묻고 싶어요. 제가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쓰레기는 아닙니다. 얘기를 보면 내연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연남이라면 차은택 씨처럼 잘 나갔어야지라고 하면서 이 차은택 씨를 끌어들여서 부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차은택 씨가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고영태 씨와 이 최순실 씨 관계가 좀 부적절한 관계라고 제일 먼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지금 터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차은택 씨를 디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본인이 지금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뭐 진위를 정확하게 뭐 가릴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은 아무튼 어떤 그러니까 최순실 씨 관계가 어떤 식으로 시작됐든 간에 자신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한 것이지 그런 여러 가지 이 잘못된 관계에서 시작된 그런 부분에 책이 잡혀서 뭐 그게 최순실을 협박하고 그것이 잘 안 되고 돈을 못 뜯어내니까 그렇게 폭로한 것은 아니다. 그 부분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불륜설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 얘기가 화제입니다. 의인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니다. 본인의 입장을 좀 강변하면서 뭐 내가 의로운 일 했다고 주장도 안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쓰레기로 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뭐 지난주, 지지난주 나왔습니다만 이제 고향에서들 보면 이렇게 대덕면이죠. 프레카드도 붙이면서 고영태 힘내라. 그리고 또 보면은 아무래도 촛불 집회에 가면은 아마 고영태 씨를 갖다 굉장히 뭐랄까 의인. 그 보면 용기 있게 폭로 잘했다. 근데 태극기 집회에 가면 그야말로 쓰레기로 뭐 취급하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나는 의인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니고 앞서 우리 차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탄핵 심리 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특검에 우호적인 그런 증인 아니겠어요? 계속 밖에 나가서 특정 언론하고는 인터뷰하면서 헌재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김수현 녹취 파일이 일단 공개가 되었고 그것이 다뤄질 것이라면 아마 헌재에서 다시 한번 증인들이 신청하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사실 이 건과 이 건이 별건이지만은 최순실 국정 게이트 여기에서 시작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는 하고 이 두 사람 간이 별건이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고 했을 때는 왜 이 사람이 안 나왔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상대방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영태 씨는 헌재에 나와야 됩니다. 네,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본인은 이번 일에 대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한 번은 집에 와서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쁜 일을 알리는 제 자신이 마치 영화 내부자들의 주인공이라도 된 기분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철이 좀 드는 것 같고 최순실 씨가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열심히 시키는 일을 하던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남은 시간 반성하고 살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헌재에서 마지막 돌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요. 자, 이제 저런 입장, 고영태가 의인이냐 쓰레기냐 이것도 좀 중요한 변수는 되겠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이거는 돌발 변수는 되지 않아요. 탄핵에. 이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내부 고발자가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평생.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고영태 씨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이게 정의로 와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 한때 그걸 같이 도모했던 사람이고 같이 이익을 향유한 적도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난 쓰레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너무 쓰레기를 보니까 본인 또 그거에 감정이 울컥하면서 난 그것도 아니다. 난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평생 아마 고영태 씨는 짐 지고 가야 할 겁니다. 내부 고발자는 평생 짐을 지고 가야 된다. 참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이번 주를 지나서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